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재보궐선거 9일 남기고요. 처음으로 두 서울시장 후보가 방송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토론 결과를 두고 여야 모두 우리 후보가 더 잘했다 이런 평가들을 내놓고 있는데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TV 토론이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책적 대안이라든가 서울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논박이 없었다. 상호 두 후보가 그냥 네거티브 공방만 벌였다라고 네.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요체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네거티브에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한테 쏟아진 오세훈 후보의 공격은 박영선 후보 개인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공약 하나 정도 수준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했느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 또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문제, 이러한 박영선 후보하고는 사실상 물론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지만 박영선 후보가 직접 한 건 아니었단 말이죠. 예. 반면에 오세훈 후보를 박영선 후보가 공격한 부분은 오세훈 후보 개인의 비리 의혹 문제예요. 특히 내곡동 땅 문제라든가 과거에 무상급식 때문에 보궐선거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선거가 상당히 심판론 분위기가 워낙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은 인물론 구도로 가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사람을 비교하면서 서울 시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에 뭐 큰 영향, 아니 작은 영향도 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냥 지지층들의 자기 만족 TV 토론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부 좀 더 하고 TV 토론 두 분 다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공약이나 상대방 공약에 대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코미디 같은 것은 뭐냐면은 베를린의 인구수가 몇 명이냐를 가지고 2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서로 알지를 못해요. 오세훈 후보는 모르겠다고 그러고 박영선 후보는 200만 명 이러는데 대략 400만 명이거든요. 네. 서로 모르는 것 같고 너무 공방을 심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좀 박영선 후보가 예상 밖으로 좀 긴장을 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 없는 서름을 앞당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집 없는 서름을 해소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좀 없애주겠습니다라는 건데 그 서름을 앞당겨주겠습니다라는 아주 실수의 말을 하셨어요. 네.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좀 노련한 분들도 토론 앞에서는 좀 많이 당황하는구나 그런 네.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앞서 유용화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영선 후보는 줄곧 이 내곡동 땅 의혹 관련된 문제 제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 의혹에 관련된 논란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듣고 먼저 오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처가 일가가 추가로 주택용지를 분양받았는지, 그 주택용지가 몇 평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양심선언 나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말한 것은 오세훈 후보입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 입으로 자발적으로 한 대국민 약속입니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막상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책임이 두려워진 것입니까? 이 땅에 대해서 10년 전에도 나온 이슈를 왜 그렇게 민주당이 집착하느냐. 결국은 오세훈 후보를 흠집 낼 게 없으니까 이게 이제 별 증거도 없는 이런 걸 가지고 갖고 와서 좀 제가 보기엔 너무 민주당이 어거지를 쓰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그 토지 측량 거기에 뭐 후보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TV 토론에서 전파를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 후보의 이 내곡동 땅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주택 용지를 보상금 외에도 공급받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사퇴 공세가 쉽게 수그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토론을 봤을 때 박영선 후보가 너무 오세훈 후보한테 이 네거티브가 한 거 아니냐, 뭐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세훈 후보가 뭔가 좀 불투명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아느냐, 처갓집에서 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저는 이제 전형적인 구태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구태 정치인들 보면은 기억이 안 난다, 예. 모른다,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오세훈 후보가 내가 아는데, 내가 아는 선에서는 이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왜 모른다 그러느냐 도대체. 그 그린벨트를 국장 정결이라는데 아니 세상에 그 행정을 아는 사람, 뭐 어제도 박영선 후보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그린벨트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서울시장이 모르고 국장 정결로 합니까? 그린벨트가 정해지고 해제가 되면은 주변 환경 문제도 생기고 그 주변의 땅값 문제, 부동산 문제, 국토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그거는 알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걸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요. 그러면서 연관성은 없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이나 여권에서는 모른다 그런다는 것은 뭔가 검은 흑막이 있는 거 아니냐. 예. 도대체 뭐 여러 가지 구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기 때문에 이 오세훈 후보가 계속 모른다 하면 선거까지는 모른다로 가겠죠. 근데 저게 계속 나중에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장 소장께는 제가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뭐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고요. 계속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연일 이렇게 사퇴하라라는 게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비단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선거 때 상대 후보에게 뭐 사퇴하라고 했을 때 그 사퇴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근데 그렇게 공세를 하는 거에 노림수가 과연 뭔지에 대한 좀 궁금함이 하나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또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이른바 그 의혹에 대해서는 당연히 오세훈 후보 쪽에서 좀 공세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함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제가 도쿄 아파트 왜 안 건드렸냐라고 그쪽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의 거짓말 의혹은 팩트다. 그런데 내곡동 의혹 문제는 흑색 선전이다. 그래서 도쿄 아파트를 내세우게 되면 결국엔 진흙탕 공방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서 본인들은 박영선 후보의 정확히 팩트로 증명된 도쿄 맨션과 관련해서는 그냥 물타기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방송에서 토론에 되는 것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대요. 저도 뭐 솔직히 이해는 안 됐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죠. 어제의 입장이라면 오늘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얘기를 해줬죠. 아니 이게 보니까 내 시청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는 좀 뭔가 박영선 후보의 말이 정확하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예. 왜 사퇴하라고 그러냐면요. 당신은 서울시장 후보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기본적으로 어제 박영선 후보가 토론 시간 내내 100분 동안 지속적으로 오세훈 후보에게 더 씌우려고 했던 이미지는 거짓말하네. 거짓말하네. 또 말 바꾸네. 이런 식이었거든요.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분이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후보의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오세훈 후보 이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자꾸 주택 부지를 특별로 분양받았다라는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주택 부지를 분양받은 게 아니라 딱지를 받은 거예요. 그냥 나중에 주택 부지를 살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을 주는 거죠. 지금도 우리 LH 공사 같은 경우에 1000제곱미터의 땅을 수용을 하게 되면요. 그분들에게 똑같은 형태로 딱지를 줘요.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특별 분양받았다라고 덧붙여서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오늘 토론도 앞으로 예정이 돼 있고 앞으로 이 프레임 말씀하신 거짓말을 하고 말을 바꾼다라는 프레임은 끝까지 가져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쁜 사람 투표하지 마세요.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정권 견제론이라는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게 여론조사상 좀 증명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 예. 어쨌든 계속 이 부분을 집중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근데 오세훈 후보가 그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주택 분양 받은 거 아니라 그러다가
또 그 처갓집에서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예. 그걸 아니 그 모든 성인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남자 성인들이 처갓집에서 그린벨트가 있어서 그걸 예를 들면 해제당하고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택이라는 딱지를 받았는데 그걸 모르나요? 그 뭐 1, 2년 산 사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걸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공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있는 거죠 지금 현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측량 팀장도 오세훈 후보를 봤다. 또 거기 있는 주민들도 봤다. 그러는데 자기는 안 갔다. 이런 부분들이 배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세훈 후보나 이제 그 야권에서 얘기하는 대로 모르게 중요하냐. 중요한 건 특혜를 했느냐 아니느냐 서울시장이 그건데 그렇다 그러면은 자신이 특혜 그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자기 처가 땅에 있어서 특혜를 안 줬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안다 그래야죠. 나 아는데 내가 시장 시절에 그린벨트가 해제됐는데 나는 그쪽에 특혜 준 적이 없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이지. 근데 그걸 자꾸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몰란다 그러다가 또 얘기하니까 또 나중에는 이제 그린벨트는 국장정결이라고 했단 말이죠. 세상에 국장정결인 그린벨트가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입장이 때요.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이제 자꾸만 그런 정치 공세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예. 있지만은 오세훈 후보가 오늘은 아무런 대응이 없어요. 지금 현재요. 그러니까 뭐 조수진 의원인가요? 대응하지 않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후보가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그것이 뭐 선거에 급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러나 하여튼간에 이렇게 선거에서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 그래도 이 의혹은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게 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린벨트 해제를 국장 정결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 임대주택으로 지정돼 있던 거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다시 바꿔서 제한하는 그런 것들을 국장 정결로 한 것이고, 솔직히 교수님 16년 전에 3월 30일 날 누구랑 점심을 드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증언만 있잖아요. 증거는 없고. 너는 네.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네 스스로 한번 증명해봐. 이런 전형적인 흑색선전 공격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 오세훈 후보 거짓말을 해. 그리고 분명히 측량하러 오세훈 후보 갔었을 거야. 라고 정확한 증거를 갖고 공격을 해야지, 그냥 관련자들의 증언만 예.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좀 이건 좀 아니 모른다 흑색선전에 가깝지 그러니까 않아요. 모른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안다 그러면 그런 거 의미가 네. 없는 거죠. 지금 예. 두 분은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앞서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제 공세 빌미만 좀 제공한다 이런 판단하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 쪽에서는 이제 이 이른바 내곡동 의혹에 대해서는 정면 대응을 좀 자제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좀 담겨 있다, 어떤 뜻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현재 이런 조금 소극적인 대응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간 거 아니야?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러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안 좋다고 봐요. 정말 자신 있고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으면 정말 더 강하게 대응을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빌미를 잡힐 것이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본인들은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도 뭐라고 안 하고 나에게 제기된 네거티브도 그냥 비껴나가고 나는 공약을 얘기하고 서울의 발전만 얘기하겠다라는 것이 오세훈 캠프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예. 이 오늘 두 후보가 두 번째 토론을 갖습니다. 오늘은 두 명의 토론이 아니고 민생당 이수봉 후보까지 참여를 하는 3자 토론입니다.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수봉 후보 이제 민생당이 앞서 지방선거에서 전신인 바른미래당이랑 민주평화당이 3% 이상 득표를 했기 때문에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번 초청하는 토론회는 3자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이 부분도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오늘 토론회 짤막하게 어느 쪽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두 분께 짤막하게 듣고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박영순 후보한테도 유리한 토론회가 아닐 거예요. 오늘 민생당 후보도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날쌘 비판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보궐선거가 이르게 된 기책사유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고요. 두 사람이 다. 박영순 후보가 이제 그걸 어떻게 진솔하게 잘 답변하느냐, 네.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참 쉬운 문제는 아니죠. 서울시장 후보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이제 지적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는 진짜 그 정책 부분에 있어서 오세훈 후보의 저는 그 서울시 정책이 재개발, 재건축 해제한다 외에는 별로 이렇게 들어본 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예. 서울시민의 삶이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정책 토론회로 세 사람이 나가면 상당히 더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원론적 얘기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겠고요. 기본적으로 표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각자 자신들의 지지층에 그냥 대리만족시켜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의 TV 토론은 그다지 큰 영향, 작은 영향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두 후보 모두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토론회에 앞서서 준비에 앞서서 오늘 낮에는 유세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이 동선 하나하나가 뭐 사실 또 하나의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박 후보는 성동구와 동북권에 그리고 오 후보는 영등포구와 서남권에 공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동선을 보셨을 때 어떤 전략이라고 좀 보여지는지. 이건 전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자 오늘은 어디 가고 오늘은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지금 기계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오늘 특정해가지고 어떤 분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분석을 하려면 막판 이틀을 남겨놓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가느냐 예. 그것을 봐야 돼요. 네. 그러면은 취약 지역과 자신들의 우세 지역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때를 봐야지 지금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까? 그 요새훈 후보는 영등포 서남권을 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박영선 후보는 강북권 성동구를 간다는데 아무래도 지금 박영선 후보 입장에 봤을 때는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유인해서 투표장에 나오게 만드느냐, 다시 민주당의 지지로 만드느냐 이게 가장 큰 과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북권을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호소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취약 지역이 아무래도 강북권이죠. 강남권이 강세 지역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영등포라든가 서남권에 집중적으로 돌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그 다니는 특히 서울시장은 선거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다닌다는 거에서 표를 얻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왔다 갔어.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네. 시장에 계신 분들이, 네. 영세상인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어. 그런 정도 수준이지만 일반 서울 시민들은 오늘 제 TV 토론회라든가 메시지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많이 판단하고 아직도 이제 그 자기의 투표를 누굴 찍을 건가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된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투표장에 나올지 누굴 찍을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 후보가 이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번에 드릴 질문은요. 우리 공정을 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저희 뉴스 1번지에서 굉장히 저도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두 분께서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상 어디가 우위에 있고 어느 쪽이 좀 열세에 있다라는 것들은 많이 접해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그렇고요. 바닥 민심이 좀 다르다. 우리 자체적으로 좀 조사해봤더니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좀 어떤 의도로 하는지는 이해는 되지만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좀 뭐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선관위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한 부분들은 몇 표 차로 난다, 몇 퍼센트 난다 이렇게 발표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ARS나 돌리겠죠 항상 거의 매일 돌릴 거예요 양 캠프에서요, 양당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에 발표된 언론상에 발표된 여론조사하고 차이가 있다. 뭐 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닥 민심이라는 것은 다니다 보면 알거든요. 네. 선거하다 보면 후보자하고 선거운동원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눈빛이라든가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 속에서 그 가능성이 있다 없다 냉담하다 이걸 안단 말이죠. 그런 측면들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는 뭐 오세훈 후보 측이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론조사에서 벌어지는 만큼 큰 표 차이로 선거 결과가 나타날 거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예. 이제 좁혀지는 건 제가 보기엔 뭐 상수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부동층이라든가 어느 정당을 찍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선거 막판에 가면 갈수록 이게 나눠지거든요. 그걸로 가요 쭉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그리고 지지자들을 많이 또 끌어내야 되니까요. 많이 나와야 되니까. 완전히 원사이드 끝났다 그러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예. 그런 부분들 속에서는 나온 얘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공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권에 있어 보니까 거기 나온 불문율이 있어요. 선거 전에 불리한 쪽은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뭐냐면 바닥 민심은 다르다. 그다음에 샤이 뭐 진보층이 있다, 샤이 보수층이 있다 하면서 우리는 숨어 있는 지지층이 있어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선거에서 되게 불리해. 라는 자기 고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우리 지지층들 좀 희망을 갖고 투표장에 나오세요. 이렇게 독려하는 차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저렇게 자체 여론조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요,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반한 거예요. 거기에는요, 자체 여론조사는 공표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한 자리 숫자로 좁혀졌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여론조사 결과를 말한 거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보여지고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여론조사가 이번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평균치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예상하는데 기존의 지방선거 여론조사는 다 틀렸었어요. 그건 예. 사실이에요. 완전히 뒤집어졌던 거거든요. 대표적인 무슨 뭐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 여론조사가 본선거 결과는 하고 완전 판형이 달라졌거든요. 그것은 이제 누가 나가느냐 그리고 누가 응답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지금 워낙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차이로 이길지 질지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가봐야겠죠. 제가 네. 교수님 말씀에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좀 설명을 해드리면 2018년도 이후에 안심번호가 도입된 이후부터는요. 각 그 통신사에서 뭐 어느 지역, 어느 구, 몇 살 이런 것까지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안심번호를 줘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정확하다라는 것이 네.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예. 그 장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뭐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참여율, 투표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이 보궐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이제 낮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변수가 있다는 건데요. 남은 시간 여야에게는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인물론 구도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박영선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라든가 오세훈 후보는 이제 10년 전에 하다가 이제 무상급식으로 그만두고 이제 다시 재소환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물론 구도로 가게 되면은 서울 시민들이 선택하는데 훨씬 더 객관적인 선택지가 펼쳐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가 또 이제 보궐선거의 귀책사유 문제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그런 서울 시민들이 선택하는 인물로서 선택하는 부분들은 많이 흐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워낙 여론조사가 광범위하게 이긴다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선택지도 전 상당히 흐리게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심번호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나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 당시 시민의 상태를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건 뭐 그 언론학에서도 정설인 거거든요. 그 당시의 상태예요. 현재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4월 7일 날의 상태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여론이라는 것은 이 돛담배처럼 바다에 있는 돛담배처럼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거든요. 그 민심과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단해서 지금 뭐 선거운동에 대해서 뭐 너무 약화할거나 예.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할 것이라는 마음과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 뭐 선거 때마다 늘 있는 두 가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투표율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네. 그리고 또 사전 투표를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해달라고. 이제 이번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시행이 될 텐데. 기존에는 사전투표 여당 쪽에 많이 나왔던 게 좀 일반적인 현상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진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권 견제론이 높으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지면은 본인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당 같은 경우엔 너무 네거티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거티브 하는 것 자체가 선거가 되게 불리하다라는 반증입니다. 여당이잖아요. 그래도 정책을 논해야죠. 서울 시민의 발전, 서울 시민의 코로나 극복, 부동산 문제 안정 이런 거에 집중해야지 오세훈 내곡동 땅 특혜 거짓말
이런 식으로만 계속 집중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답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좀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 이 어제 전세 보증금 올린 것 관련해서 이제 경질이 됐는데 이게 정치권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뭐 본인들도 이 법안 통과하기 전에 뭐 전세 보증금을 과다하게 올렸다 이런 얘기들 있던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저 진짜 김상조 실장이 뭐 개인적 사유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되기 며칠 전에 14%를 올려버렸다. 이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경질을 했다 그래요. 근데 김 실장이 또 그것도 언론에게 또 뭐 자기 전셋값이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청와대를 떠나면서 또 마이크 잡고서 또 한마디 또 했어요. 네. 조용히 나갔어야죠. 자기가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이 범죄 행위라든가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국민들의 불신을 가게 된 문제로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거에도 아마 악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는 이런 표현이 방송 중에 괜찮을지 모르지만 김상조 실장 나쁜 사람 같아요. 국민들한테는 전월세 상환 5% 이하로 올리지 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14.2% 올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공정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위선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왜 올렸어? 그랬더니 아니 내가 전세 사는 곳에 전세값 올려주려고 올렸어요 라고 했지만 본인과 부인의 예금 통장에 14억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목돈이 있었는데 왜 전세값으로 합니까? 또 하나는 내부 정보 이용한 겁니다. 이틀 후면은 전세값 5% 이상 상승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니 그 전에 나는 빨리 더 높게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잖아요. 네. 이런 분이 공직자였다라는 게 상당히 좀 부끄럽다라고까지 말씀드려요. 뭐 이런 현상이 지금 정치권에도 있다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들었고요. 그 얘기는 이어지는 1번 지원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교수,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